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세무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없습니다. 물론 뭐 퇴직급여까지 인건비라고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서식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원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면 상여금에 대한 임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어야 된다.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정관, 주총, 이사회 회의록까지 다양하게 인정을 했지만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인정이 됩니다. 자,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가 되겠습니다. 근속연수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관에서 규정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관에서 위임을 해서 주총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을 통해서 주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정관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임원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누구를 임원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사의 직급 체계를 보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그러니까 차장, 부장 뭐 이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자, 부장이라고 하는 분들 위에는 전부 다 호칭이 대부분 다 이사라고 붙습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러니까 그 부회장, 대표이사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사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 부장님이라는 직급까지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사라고 호칭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임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임원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는 등기 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 범위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173페이지 각 주에 20번에 있습니다. 임원 범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퇴직금 상당액하고 세법상 한도 금액입니다. 세법상 한도 금액은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위임에 의해서 규정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정관 규정상의 금액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이 1억 5천이고요. 정관에서 규정한 금액이 1억 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임원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한도는 1억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규정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초과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금불산이 상여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상의 한도 계산입니다. 요 한도 계산하는 부분은 우리 세무조정 서식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의한 그러니까 한도 초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초과가 나오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은 법인세법하고 연관이 없는 거죠. 법인세에서 송금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내용이 아니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퇴직소득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과 근로소득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퇴사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으로 하는 게 세금 측면이라든가 또는 뭐 4대 보험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면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향을 세법에서는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그걸 초과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 자, 앞에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부분이 1억 5천 중에 1억 원까지 인정이 됐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인정된 금액 1억입니다. 그죠? 1억 기준이고요. 자, 소득세법에서는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2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20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의 2배수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초과된 3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라는 겁니다. 7천만 원은 퇴직소득이고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A와 B 앞에서 법인세법상에 그러니까 한도 초과된 그러니까 5천만 원과 B에서 나온 이 부분에서 3천만 원 나온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분류는 하되 앞에서 살펴본 부분은 법인세법상에서 송금으로 인정,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합쳐갖고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체 금액이 법인세법에서 우리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보험료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앞의 시간에 제가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죠.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용어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내는 것을 보험료 납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쪽에 계정 과목에 보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계정 과목이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다 내는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 처리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좀 구분을 해 보시면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법인이 납부하는 게 되겠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피를 흘리고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 수익자가 임직원으로 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험 가입하는 건 크게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구분해 보면 크게 사례 1번, 2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임직원인 사례 부분을 한번 보면 모든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는 보험회사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축성 보험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보험회사에다가 예금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보험 수익자가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적금을 든 거다라는 겁니다. 적금을 들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한테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또는 그 화재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일반 보장성 보험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수익자 스스로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수익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받아서 직원이 직접 보험 가입한 것처럼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단체 보장성 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 이하일 때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보장성 보험이 연 7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가 전부 다 7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임직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구분하셔 갖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축성은 납입 시에 그냥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산 처리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수령했을 때는 그 자산을 찾아오는 거니까 자산과 상계한 후에 잔액을 손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납입했을 때 비용 처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화재 보험 비용 처리합니다. 자, 보험금 수령했을 때는 보험 차익으로 이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수익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죠? 다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험 증권을 보셔야 됩니다. 보험 증권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송금 귀속 시기. 법인세법상의 송금 귀속 시기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차수당의 총급여액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건데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임원에 대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에 다음 연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재 180페이지입니다. 자, 수입 이자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는 기업회계는 그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죠. 그죠? 발생주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은 현금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차이 원인은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때문에 그렇고요. 이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지급 시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다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로 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수입이자는 우리가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은 기본적으로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정이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관리하는 회사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인정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회사 관리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그 지급한 경우에는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빠른 날에 뭘 해야 되냐 하면, 그죠? 회사에 수익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과 맞물려서 원천징수 문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정이자라고 하면 대부분 다가 대표이사가 회사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될 때는 그러니까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잡고 원천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소득 처분과 연계해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처분 기준으로 또 따지다 보면 원천징수 문제가 다른 문제로 또 번져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 조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자, 약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주기로 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약정이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 이자 상당액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미수수익 때, 그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면 세무조정이 없을 거고요. 미계상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이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500만 원과 인정이자 상당이 460만 원이다. 계상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수수익 500대, 이자 수익 500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계상했다, 그러니까 미수수익에 대해서 분개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안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미수수익 500만 원 유보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인정이자 상당액이 아니고요. 받기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기로 한 금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약정이 있는 비영업 대금 이익의 조정에서, 자,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보다 인정이자 금액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 거냐? 계상했다면 그 차액 부분을 상여 등으로 처분해야 되고요. 미계상했다면 입금산입 약정이자 금액까지 유보로 처리를 하고 입금산입 차액 부분을 상여 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300만 원을 약정을 했고 인정이자는 460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수수익 300, 이자 수익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460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의 차이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여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계상을 안 했다면 기본적으로 460을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받기로 했죠.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채권이 생겼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500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오타입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처리를 하고 차액 부분 160만 원에 대해서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수수익을 잡았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이 계상한 금액을 유보 처리하고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약정이 없는데 인정이자 460입니다. 자,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계상했으면 어떤 분들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계상한 미수수익은 원래 미수수익이라는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잡아놨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미수수익 460 유보로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수익 460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해야 되고요.
자, 미계상한 경우에는 붕괴는 없습니다. 회계 처리를 안 했을 거죠. 그러면 입금사안이 460에서 회계 처리하도록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일에 이자를 수령하면 원천징수 의무 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어떻게 되냐? 이자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약정일에 이자를 미수령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약정일과 이자 지급일 중에 빠른 날이죠. 자, 약정에서 이자를 수령해야 되는데 미수령했다라고 하면 약정일하고 실제 이자 지급하는 거하고는 빠른 날이 약정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요. 약정일 전에 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약정일 전에 결산하고 미수이자를 계상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 신고하고 다 끝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포함시켰으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인정이자 입금사안이 하는데 요거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가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 부분을 제가 상여로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여 처분도 가능하고 배당 처분도 가능하고 기타 소득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 귀속자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갖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건비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79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사례 보시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원가 명세서 쪽에 임금과 관련되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도급원가 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판관비 쪽에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임원 상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급 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법인조정에서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쪽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천만 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김철수 씨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1억 지급했으나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급한 총급여 1억이고 근속연수 5년 9개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한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세법상 한도 금액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1억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5년 9개월 계산하게 되면 5,7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7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4,250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상여 처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상여 처분이 일어나는 소득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장부상 붕괴와 텍스상 붕괴, 조정 붕괴 관련되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붕괴, 장부상 붕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붕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붕괴하고 조정 붕괴는 그 장부상 붕괴를 어떤 붕괴를 추가를 하면 세법상 붕괴로 바뀔지 그러니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81페이지 사례 부분은 제가 칠판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사례이고요. 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3월 31일이다. 만기 시 이자 수익도 함께 지급되며 당해연도 12월 31일 법인결산 시 이자 수익 미수 수익으로 계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수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있으면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12월 31일 날 신한은행에서 345만 9천 원에서 기간 미경과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계 처리 내용을 보니까 미수 수익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주의로 세법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미수 수익에 대해서 345만 9천 원에 대해서 유보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제가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상의 계정 과목들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계정 과목 중에 당좌 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 중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항상 미수 수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귀속 시기 미도래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잡아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입금 불산입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